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오늘 10월 2일이죠. 벌써 10월입니다. 4분기, 4분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공개방송하고 시장에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제가 이제 피보나치라고 하는, 피보나치 비율을 활용한 분석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강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다. 어쨌든 조정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락 전환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 수요일날 마침 하락 전환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쐐기형, 이것도 다 제가 채팅방에서 미리 분석을 했던 패턴 교육에서 이렇게 쐐기형, 이 쐐기형은 패턴은 결국 변곡점이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거의 90%도 아니고요,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 거의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신에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변곡에서 하방이 나오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세를 볼 때 이게 쐐기형인지 아닌지를 잘 못 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쐐기형인지 몰라. 그죠? 그냥 N자형 패턴인가? 상승 삼각형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쐐기형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게 또 경험이거든요. 앞으로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조정이 빨리 나왔다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어쨌든 뒤늦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짧게 소화하고 갈지, 아니면 의외로 깊은 조정이 나올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정이 짧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길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 궁금한데? 길게 나온다고 했어요? 길게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길게 나온다고, 길게가 어디죠? 제가 23.6%, 38.2%, 50%, 61.8%, 1, 2, 3, 4번. 몇 번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나요, 제가? 1, 2, 3번, 4번. 제가 그쵸. 그니까 2번에서 3번 사이. 1번에서 2번. 그러니까 1번은 최소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조건 내려오는 거고, 그죠? 여기는 최소 내려와야, 더 가든지, 초강세 패턴으로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강세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신에 여기 이 23.6%조차도 깨지 않고 버티고 상승 반전을 하면 그거는 초강세 패턴으로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그게 꼭 나온다라고 장담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자리는 요 38.2% 요 정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그 당시에 이제 하락이 시작할 때, 그 38.2% 정도 부근 자리에 뭐가 또 있습니까?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이평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 2030선 정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는 자리고, 한 요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께 어제 그저께 23.6%, 그러니까 짧은 조정 이후에 반전이 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짧고
짧게 조정 소화하고 바로 가나?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무조건 간다, 뭐 빠진다, 이거는 물론 뭐 예상해서 맞을 수도 있겠죠. 뭐 확률은 반반이니까. 근데 그걸 예상하는 것보다는 체크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빠지면서 미증시가 좀 흔들렸죠. 지금 미증시가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현재 시간 또 밀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면 뭐 우리나라 좀 이미 그거 선반영 했고요, 오늘. 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확률 높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정 폭이 이 자리입니다. 요 38.2. 근데 제가 이 뭐 38.2%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조정이 딱 38.2%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칼같이 여기를 딱 찍고 딱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보는 거지. 이게 이 선이 뭐 이 자리가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지. 뭐 이게 무슨 컴퓨터 공식도 아니고. 이런 자리 근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20 이하, 2020 전후 요 정도 우리가 열어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물면 무조건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지켜지면서 뭐 재차 반등했다가 뭐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등하다가 나중에 다시 여기 한번 밑으로 깨느냐, 뭐 이건 이제 그 나중 문제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확률 높은 자리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하인 절반 자리, 뭐 618 자리 그 이하, 이렇게까지는 지금 아직은 조금 보는 건 섣부른 것 같고, 일단 61선 자리가,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비율로 보는 거는 하나의 분석 방법일 뿐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평선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평선도 여기 지난번 설명드린 게, 여기 회색선, 굵게 회색선 된 게 뭐예요? 24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년선입니다. 1년이 240 거래일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겁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굉장히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죠. 이 회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지켜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면 거기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기를 또 쉽게 이탈도 못해요. 이탈할 때도. 이제 1년 이평선이라는 거는 한 방에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무조건 지켜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탈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지지하다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무너지다가 결국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추세가. 거기서부터 하락 추세 나온 거죠. 그죠?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다시 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평선 각도가 하방으로 꺾이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니까 반등시 뭐가 됩니까?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 있는 저항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또 뭐가 된 거예요? 이번에 또 그 자리가 저항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평선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꼭 241선만 저항이 아닙니다. 모든 이평선은 다 저항이 있고요. 또 반대 경우에는 지지선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8월달에 반등 시에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할 때 60일 이평선도 저항이 있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항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60일 이평선은 아무래도 뭐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저항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돌파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 많이 빠진 이후에 돌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선은 우리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121선에서는 걸릴 거라고 봤어요, 확률상. 여기는 좀 걸릴 것 같다. 여기 보이시는 선 중에 연보라색 선입니다. 연보라색 선, 이 정도는 좀 걸릴 것 같다.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한번 좀 걸리겠지 했는데 거기까지 넘어간 거야, 이번에.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여기를 뚫어서 240일 거의 끝판왕 자리까지 간 겁니다, 한 방에. 근데 이게 좀 과도하게 간 건 사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홍콩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왜 그랬을까? 제가 그건 지난주 방송 설명드렸죠. 아무튼 그렇게 넘어왔는데, 자 이제 눌립니다. 누르면 이제 이평선으로 뭘 봐야 되느냐,
60일 이평선이 보이죠?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라고 할 수는 없고 단기라고 할 수도 없고 중기 이동평균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이면 3개월이죠. 3개월. 자, 파란 선 잘 보세요. 돌파가 되니까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내려오니까 이평선이 이제 상승 각도에서 내려오니까 뭐가 됩니까? 지지선 되죠? 또 눌리니까 여기서 약간 변칙 패턴 60일을 살짝 이탈했다가 120일 이동평균선 찍고 올라와요. 위로 올라가니까 240일 찍고,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6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을 또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 막다른 골목이죠, 이제. 이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 수렴. 이평선 수렴이잖아요. 저항선 내려오고 지지선 올라오고 이렇게 수렴하면 결국엔 변곡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끝에서는 결국 위든 아래든 변화가 나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축소되는 걸 수렴이라고 하죠.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변곡점이죠. 자, 변곡이 나왔습니다.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각도니까 저항. 예, 내려오다가 올라오니까 또 60일 이동평균선 저항. 예, 여기선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20일 이동평균선 빨간선 저항. 이렇게 봤다가 20일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60일도 돌파가 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40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된 저항선, 곧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평선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지지될 확률이 100%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확률상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첫 번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피보나치 어떤 뭐 대략적인 비율을 우리가 봤을 때, 조정폭 비율을 봤을 때 이 피보나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 못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걸 활용하는 좀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넘어갈 거였으면 여기 깊게 눌린다 안 눌린다? 더 가는 패턴이면 애초에 눌리지 않아요. 안 눌리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 시장이 갈 거다 안 갈 거다를 미리 예상을 해보면, 내가 나름대로 어떤 게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조정폭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조정폭을 보고 그 뒤에 흐름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뒤에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조정폭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장이 궁극적으로 여길 깬다. 앞으로 우리 시장이 여길 깬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깬다. 여기 앞으로 코스피 1900 깨고 신저가 내려간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번 조정을 짧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당연히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상승폭의 61.8%까지 깊게 눌리고 나면 반등 짧게 나오고 또 빠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지금 기본 시황관은 이 시점, 작년이란다. 8월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깨지 않는 거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 아래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일단은 배제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38.2%에서 50% 절반 자율 눌림 정도, 요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두는 게 일단은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렇게 제가 이제 박스를 그려드렸죠. 요 자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게 60일선도 있고, 자, 두 가지가 접목되는 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비율상도 이 정도가 일단 합리적인 어떤 조정폭의 목표치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하는 팁 다 제가 뭐 여러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 분석할 때 그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1차 하락 파동 이렇게 나왔죠. 반등 파동 나와요. 다시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큼 빠집니까? 대략적으로 요 폭만큼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 폭만큼 이만큼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되게 비슷하죠? 응? 이게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잖아. 근데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례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다 못 찾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눌림목 조정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다시 이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향이 많다.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 기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2일 올라왔잖아요. 1차 반등 파동 12거래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2차 반등 파동도 한 12거래일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기가 막히게 맞네. 이번 코스는 대략 이거 12일 올라가고 쉬고 다시 12일 올라갔잖아. 그죠. 경험을 하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미리 경험했으니까 그냥 제 말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전에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도 1차 반등 파동 나오고 2차 눌림목 파동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요 파동 폭만큼.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가 주식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N자형 파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N자형 파동 들어보신 분 계세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영어 알파벳 N자 닮았다 그래서 N자 파동이라고도 하고 N자 목표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예상을 해볼 때, 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예상을 이제 확률적으로 해볼 때, 요게 요 정도 올라왔으니까 요번에도 요 정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N자 목표치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상승일 때도 있고 하락일 때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1차 하락 파동이 짧게 나왔죠. 그리고 반등 파동이 나왔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무조건 아니지만 역시 확률적으로 요 파동만큼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분차트로 좀 자세히 보면 요 1차 하락 파동 다음에 또 2차 하락 파동 이만큼 나올 수 있겠죠? 비스무리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N자 하락 파동 목표치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타로. 자,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나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지 비슷하네. 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이 폭만큼 무슨 자로 잰 것처럼 딱 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대략적인 예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 그 자리가 또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2017, 대략 뭐 2020포인트 전후죠. 2020 전후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을 높이려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좀 겹쳐질 때 2020에 2017포인트에 60일선도 있고 N자형 하락 목표치도 거기서 맞춰지고, 피보나치 비율상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확률 높은 조정 목표치가 될 수 있고, 이러면
일단 이 정도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분석인 거예요. 응? 아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나? 아, 나는 쉬운데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쉽게는 설명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제가 보고 있고요. 2020 전후에요. 2020 이 정도를 제가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라는 장담 못합니다만, 이런 자리 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밑꼬리가 달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들이 나온다든지,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려친다든지, 뭐 음봉도 괜찮을 수 있어. 음봉 나와서 이렇게 음봉 나왔다가 밑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양봉 돌린다든지 이러면, 이번 반등 이후에 N자 하락 목표치가 61선 근처에서 완성이 되고, 돌리는 단기 반등 이제 바닥자리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여기가 지지될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외국인이 막 2천억씩 때려 팔고 기관이 막 1,000억씩 때려 팔고 현물 다 쌍으로 매도하고 미선물 폭락하고 막 쭉쭉쭉 내려온다. 그때 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상이 틀렸구나. 저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그 예상이 틀린 거구나. 지금 뭐 새로운 안 좋은 악재가 있구나. 지금 뭐 미국에서 또는 뭐 어디 뭐 일본에서 어디 뭐 중국에서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나 보구나. 뭐 변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것 뿐이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지지 안 되고, 지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되고 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거지. 미선물은 뭐 평생 봐야죠. 미선물과 수급 동향과 이런 시장 동향은 평생 주식할 건 평생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거 안 보고 주식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여러가지 지표를 최대한 다 봐야 됩니다. 수급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또 최근에 뭘 봐야 돼? 뭐 중국 위안화 뭐 환율도 봐야 되고, 또 미국 채권도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채권이 중요한 시기가 있고 안 중요한 시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일단 가정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정도 지켜질 것 같아 일단.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다가 나중에 시장이 여기를 뚫으면서 좋아질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갔다 또 하면 어떤 혼조 과정, 박스권 양세를 소화하다가 수렴하다가 좀 나중에 갈지, 아니면 또 밑으로 한번 깨면서 뭐 좀 어떤 속임수 패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중장기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뭐 이런 좀 변칙 패턴으로 가면서 뭐 돌릴지, 뭐 이런 가능성은 이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주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장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일주일 정도의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이런 데에서 이제 눌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입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는 거고, 눌리기 시작하면, 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단 이런 자리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최소 어디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예상하는 거고,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미래를 다 예상하는 거는 그거는 예언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고 좋아지려면 여길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맥그리거님이 미선물 좀 안 봐도 돼. 어려운 거 잘 몰라도 조금 괜찮아져요. 그때는. 아시겠죠? 나중에 여기 넘어가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조금 수익 날 확률 높아져요. 왜? 시장이 좋아지니까. 시장이 좋아지는 거면은 뭐 대충 찍어도 확률 높아지는 거니까요. 빨리 그런 시장이 와야죠. 자, 보시면 이 추세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랑 또 뭐랑 겹쳐 있습니까?
240일 이평선이 겹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241선이 곧 하락 추세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도가 이 241선 따라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나는 그릴 줄 모르겠다. 그러면 240일 이평선 기준으로 봐도 돼요. 예. 저 선이 돌파돼서 안착되고 이 이평선이 지금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꺾인다. 이렇게 상승으로 꺾이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주가가 위로 가야 저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장이 가는 거지. 과연 이제 이런 구간이 올 것인가, 그리고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예, 그게 문제인데, 글쎄요, 아직은 뭐 타이밍을 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약간 이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정체돼 있고, 뭐 금리 이제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내려서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 금리는 선행 수단이 아니에요. 후행적인 정책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속도 조절 차원에서, 과열 방지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 거는 좀 이례적으로 선제 대응이에요. 선제 대응. 이런 경우 흔치는 않아요, 사실.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아직은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을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내린 게 이제 약간 요거는 트럼프의 좀 적극적인 좀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좀 트럼프 성향이 그래요. 좀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게, 왜냐면 이런 금리 정책을 너무 섣부르게 과감하게 쓰다가는 잘못 걸리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정말 경제가 악화됐을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써버리면 그 뒤에 카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이번에 미국이 최근에 했죠. 근데 아무튼 경제가 좀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호전될 만한 기미가 보이면 이제 증시가 미리 올라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가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경제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요. 저도 몰라요. 내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그죠?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라도 몰라요. 왜냐면 예전에 이미 다 그런 게 있죠.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했더니 다 실패했다. 경제학자들도 주식 투자해서 실패했고, 예전에 뭐 어떤 수학자, 물리학자, 이런 정말 역대 천재들, 아주 두뇌 천재들도 주식 투자로 실패했다고 하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주식시장은 어떤 학문, 어떤 IQ 뭐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분석해서 예언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구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냥 안 좋다고 예상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왜 빠지지?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면 지금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개판이고 뭐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그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좋아질 뭔가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예, 주식시장이 제일 똑똑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은 저런 거 얘기하기 좀 이르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눌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현금 비중을 어떻게 뭐 보유하고 있는지는 다 상황이 다를 거고, 제가 모르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가 좀 있고, 조금씩 주식 비중 확대해 왔거든요. 이렇게 누릴 때 주식 비중 확대해 왔는데 아직 현금이 남아 있어요. 여유가. 이런 자리에 오면 현금 비중을 더 투입해서 주식 비중을 이제 뭐 80% 90% 이상 확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내려왔는데 뭐 상황이 이거 지지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다,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고 수급도 좋지 않고 뭐 아무튼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계획했던 거를 잠시 보류하고 뭐 관망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사볼만 해요. 자, 그러면 또 아까 이제 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디 보시면 여기가 3일 빠졌어. 3일 뚱뚱뚱 3일 빠지고 이틀 반등하고 지금 하루 빠졌죠. 그럼 앞으로 며칠 정도 빠질 수 있나, 또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이것도 예상입니다. 그냥 이제 오늘 하루 빠졌으니까 앞으로 이 거래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생각 못 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세요. 한번 맞거나 틀리거나 뭐 꼭 맞지는 않겠지만, 3일 조정 반등 주고 N자 목표치까지 3일 추가 조정, 그 가능성 열어두고 보면 어때요? 앞으로 이틀 정도 눌리는 거 한번 예상해보고 눌릴 때 사봐야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석도 없이 그냥 막 매일 언제 올라가나 내일 올라가나 이러고만 있으면 사람이 주식 피곤해. 내일 안 올라가면 어떻게 주식이 안 올라가지? 하루라도 안 올라가면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주가가 매일 올라갑니까? 그런 심리 상태로 하면은 주식 못해요. 한 이틀 정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런 데까지. 내일 한 이렇게 뭐 횡보하고 내일 그 다음 하루도 이렇게 윗꼬리 잡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 마치고 4일째 나흘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이러겠지. 제가 지난주에 공개방송 예상했는데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3일 빠지고 돌렸죠? 맞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설명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된다 하시면 3번. 네, 좋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좀 재밌어졌나요, 요즘에? 원래 재미없었나요?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도. 자, 예상대로 조정 흐름이 진행 중이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1차 하락 목표치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흔들린다. 여기서 다시 흔들린다. 견고하고 짧게 소화하고 재차 급등하는 초강세 패턴은 일단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게 이제 초강세, 말하자면 초강세 패턴인데, 이런 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뭐 그게 지금 나올 상황도 아니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 어제 갑자기 급등했다 오늘 또 급락하고, 시장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수 흐름과 별개로 섹터별 아주 그냥 게릴라 장세가 너무 심해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또 여기, 내일은 저기. 뇌지혈병, 남북경협주, 제가 이런 쪽이 또 돌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오늘은 그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이 대장주, 그 종목이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또 저게 대장주, 계속 바뀌어. 힘들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수에 따라서 그 특정 일부 섹터만 수급이 몰리는 또 특정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릴라 장세라서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아마 뭐 글쎄요 뭐 최근 장에서 수익 잘 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는 운도 좀 잘 따라주고 있겠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2차 조정 목표치 조정폭 비율로 38.2% 정도, 거기에 61선 정도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지력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아, 네, 코스닥을 안 봤구나. 코스피만 봤네. 코스닥은 제가 요거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요거 쐐기형, 쐐기형에서 빠졌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이평선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이평선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분석이. 완전 역배열이죠. 이평선이 다 위에만 있고 밑에 이평선 지지선이 없어 아예. 앞에 밑에가 그냥 뚫려 있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밑으로 폭락한다라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도 그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코스피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얼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한 이틀 정도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럼 코스닥은 38.2%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눌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예상해 보는 게, 코스피를 저렇게 예상했다면 코스닥은 이 정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코스닥은 또 그런 변수가 있죠. 그날 뭐 갑자기 뭐 셀트리온에 악재가 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HLB에서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순간적으로 뭐 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뭐 최악의 경우, 좀 보수적으로 난 본다고 하면 나는 비관론자다. 그러면 뭐 절반까지 600선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놓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코스피는 여러가지 지지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이제 좀 강조해 드렸는데, 코스닥은 사실 이 자리가 아주 신뢰도 높은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딱 봐도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 전저점이 있습니까? 뭐 지지선이 있으면 없어요 사실. 요 비율로 본 거고,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대략 요 정도지 않을까라는 추론이지.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더 빠지면 600선 한번 순간적으로 깰 수도 있다고는 봐요. 뭐 악재가 나오면 마침 더 그렇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 한 이 정도 열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좀 덜 빠졌어요.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가 1.9% 빠지는데, 여러분들 코스피가 1.9%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 정도 코스피 1.9% 빠지면은 코스닥 몇 프로 빠집니까? 여러분 평소 경험상 보통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2.5% 정도 빠져요. 더 빠지죠 보통. 2.5%에서 최대 3%까지도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오늘 안 빠진 거예요. 좀 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덜 빠진 만큼 뭐 좀 더 뒤늦게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 열어두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코스닥은, 이번 코스닥은 제가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스닥은 분석하기가 지금 좀 애매해. 코스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가 애매하고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먼저 보고 그걸 기반으로 코스닥을 추론해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또 항상 코스피 200도 봐야 된다 그랬죠. 코스피 200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빠졌고 반등 주고 빠지면 한 요정도 목표치 나오겠네. 그죠? 이 정도 목표치 61선 정도 이 정도 될 거면 될 것 같고요. 어지간해서는. 그 다음에 코스닥 150도 볼까요? 코스닥 150 애매하다. 애매한데 얘도 뭐 이 정도. 코스닥 150 패턴이 얘가 여기를 안 깼구나. 코스닥 150 여기를 안 깼네요. 패턴이 좀 다르네 얘는. 약간 애매하다. 코스닥 150 좀 애매하다. 코스닥은 좀 애매하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돼지열병 테마주들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지난주 방송 돼지열병. 제가 돼지열병 테마주 뭐라 그랬어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였죠. 단타로만 해야 되고, 이거 사가지고 뭐 큰 욕심 내다가 잘못되면은 골로 간다. 테마주 고점에서 물리면 답 안 나온다 이거. 요즘에 항상 그렇다. 뭐 미세먼지 관련주 윈닉스도 그랬고, 이런 데서 물리면 이거 답 안 나오는 거고, 또 뭐 여러가지 아무튼 최근에 테마주 거의 그랬어요. 수소차도 그랬고, 예. 뭐 모나미 반일 불매운동 테마주, 애국 테마주, 모나미 이런 것도, 이런 테마주 잘못 고점에서 물리면 이거 골로 간다. 골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제가 이거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모나미는 특히나 너무 많이 올랐고, 기업 내용상 얘가 실제로 무슨 애국 그런 열풍으로 뭐 볼펜이 뭐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예? 얘네가 뭐 매출이 5배 올라가겠어요? 5배나? 주가는 5배 올랐다고요. 이 5배 오른 주가가 유지되고 더 가려면 매출이 5배 올라야 돼.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야지. 예, 그래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말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내려올 수도 있어 이거.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모나미 펜 글쎄 뭐 막상 펜 살 거면 좋은 거 사야지. 뭐 물론 모나미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뭐 좋은 거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쵸. 지금 뭐 태풍 오니까 또 태풍 여파로 돼지열병이 또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었는데, 뭐 확산될 수 있어요. 그죠? 확산될 수 있지 뭐. 지금 뭐 돼지열병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돼지열병 사태가 종결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반일 감정 뭐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불매운동 끝났어요? 물론 뭐 한창일 때보단 지금 좀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주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의 생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돼지열병이 다 끝났다라고 판결이 났을 정도면 이미 주가는 개박살 난 상태예요. 그때는 이미. 이걸 갖고 있다가 끝나면 팔아야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한창 핫할 때 그냥 팔고 터는 게 안전한 거예요. 테마주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 어디로 확산되고 어디로 확산된다고 해도 올라오면 또 빠지고 올라오면 또 빠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 높은 거지, 뭐 확산된다고 해서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그러면 무제한으로 가게? 그렇게 가기 힘들지. 점점점 덩치는 커지고, 그래서 테마주는 항상 단타로만 봐야 된다. 그겁니다. 단타로 보고 손절매 할 거 하고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테마주 또 뭐 있죠 요즘에? 근데 대북 테마주는, 남북 경협 테마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 뭔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대북은 돼지열병은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 주포 세력도 미래를 몰라.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확산돼서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뭐 일부러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도 올라올 때 적당히 끝내고 가는 이제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종점이 어딥니까? 트럼프의 내년 재선을 앞둔 북미 3차 회담이 결국에는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응? 여러분 트럼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안전한 안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김정은과 만나고 저렇게 타일러 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써요. 미국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업적이 뭡니까? 그 업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업적은 자기의 선거, 내년 재선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미리 막 빵빠레 터트려가지고 평화가 왔습니다 했더니 봤더니 평화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끌어올려서 내년 선거 직전에 평화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쇼가 되는 거예요. 쇼가. 어차피 쇼예요. 뭐 진짜 김정은이 핵 포기하고 뭐 하면은 진짜 평화가 오는 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쇼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내년 미국 재선 전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인가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있는데 잘하면 그때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빙해서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 어떤 평화적인 연설을 하게 만든다면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랑 손잡고 사진을 찍으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그 업적으로 남겠죠. 트럼프의 업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정치적 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설계를 뭐 이것도 하나의 소설입니다. 하나의 소설일 뿐인데 그렇게 본다면 내년 미국 선거 전에는 또 한번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하고 뭐 터무니없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좀 길게 보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발성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대북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대북주 너무 많아요. 요즘에 대북주 너무 많아서 작년처럼 대북주가 막 수십 개가 다 급등하는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시멘트주 뭐 철도주 다 가면 시가총액이 얼마야 도대체.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요즘에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북주도 굉장히 압축돼 있죠. 예전처럼 다 같이 움직입니까? 시멘트주 뭐 다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철도에서도 대하티아이만 움직이고 부산산업 움직이고 뭐 또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앞으로 쭉 봐야 될 일이라서 지금은 조금 뭐랄까 좀 막연한 미래 예상일 뿐인 것 같아요. 그렇고 카페 금강산 관련이 올렸어요? 뭐 올렸죠? 근데 여러분 저희 카페나 뭐 저희 어플이나 이런데 추천주에 올라오는 게 단기 관심주의 단기 차트 흐름이나 이런 흐름을 보고 단기 매매로 수익이 좀 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싶은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내년까지 금강산 관련주로 장기 투자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건 좀 잘 참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손절도 원칙도 있어야 되는 거고. 카페 금강산 관련주 뭐지? 한창이었나요? 한창? 명장님이 올리신 종목들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죠. 이번 주말에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회담 관련 실무자 접촉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올렸겠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번 주말에 북미 관련 이벤트가 있어요. 실무자 접촉 회담.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대북주를 단기적으로 판다면 오늘 올라갈 때 팔았어야죠. 오늘 샀으면 오늘 아침에 샀으면 오늘 올라갈 때 팔고 또는 늦어도 내일 팔아야 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다 보현 상태로 회담 지켜보고 회담에서 별 성과 없으면 폭락하는 건데 잘못하면. 그래서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팔고 좀 지켜봐야죠. 그걸 끝까지 뭐 그 이벤트 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모할 수가 있어. 물론 그 회담에서 또 어마어마한 어떤 뭐 좋은 성과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도박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모멘텀이 있을 때 적당히 빠져나오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이 충분히 나와서 이 당시에 좀 과열 부담,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담은 이제 충분히 좀 해소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들에서 시장이 지지가 나올런지 어떨지 제가 했던 예상들이 좀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시장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또 장중에 채팅방에서 또 장 마감 후에도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휴일인데 또 하루 잘 쉬시고,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또 태풍 피해 없도록 잘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